저는 시댁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저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뱃속의 아이까지 없애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가족 비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북부 산악 지역의 가난한 농가에서 둘째 딸인 전영실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들, 부모님을 도와 쌀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손도 튼튼하고 오래된 작은 집에서 형제 자매들의 웃음소리와 관련이 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랑과 노력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민태호와의 결혼 생활에 접어들면서 그 믿음은 점점 흔들렸다. 옆마을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태호를 만났다. 그날 저는 가장 수수한 아우자이를 입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와서 웃고 떠들었다. 태호는 마을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 그는 키가 크고 기품 있고 말솜씨가 좋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특별하다고 느꼈다. 마치 당신만 있으면 온 세상이 가벼워질 것처럼. 우리는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나는 그를 따라 대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사랑하는 집을 떠난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머니는 많이 울었고 내 손을 꼭 잡고 조언했다. 신부가 되는 삶은 쉽지 않을 거야, 딸아. 하지만 당신과 남편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민신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던 도전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은 크고 현대적이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시어머니인 오병자 할머니는 권위 있는 여성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워 머릿속을 한번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나 같은 시골 여자와 결혼했을 때 첫 순간부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차가운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고향의 딸들은 여기서 사는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야. 한번 해보자. 고향의 뿌리, 그 문구는 내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되었다. 할머니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맨발로 투성이가 된 날들에 대해 뒤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나는 개탄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잘하면 그녀는 점차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결혼 첫 해에는 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가족보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가족을 위해 깔끔한 아침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복잡한 요리 하나하나를 배웠지만 할머니는 여러 번 맛이 안 좋아 라고 눈살을 찌푸리셨다. 저는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옷을 다려주고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사랑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시어머니의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요리하거나 집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미묘하지 않다고 비꼬았다. 나는 그녀가 자신에게 불만과 기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표적이 되었다. 그럴 때면 태호는 이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듯 내 시선을 피하며 잠자코 있을 뿐이다. 나는 궁금했다. 예전에 나를 부드럽고 보호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직접 그린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압박은 며느리나 시어머니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직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태호는 초창기에 엄마에 빗대어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해줬다. 자녀는 문명이다. 라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말은 현실의 가혹함으로부터 나를 가리는 따뜻한 담요와 같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담요는 점점 더 찢어져 커져가는 실망과 압박의 추위를 감추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인 모병자 여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 앞에 내놓으려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암시적으로 말했다. 가족을 지키는 여자는 안팎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 후 그녀는 마치 내 잘못이 틀림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단호하게 권했다. 나는 그녀가 부탁한 모든 것을 했다. 한약부터 서약까지, 사원의 기도에서 이웃들이 시키는 이상한 숙제를 하는 것까지.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내 자궁은 마치 결코 불이 켜지지 않는 방처럼 한산했다. 경자 여사의 비판은 갈수록 날카롭고 정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때 그녀가 한 문장을 놓쳐 나를 조용히 죽게 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집에는 손자가 있어야지 쓸모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내 마음속 깊이 대었다. 그때 태호의 눈을 감히 쳐다볼 수는 없지만 들리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 하지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처음에 그는 나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침묵만 하고 있다. 그 침묵은 시어머니의 가혹한 말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밤에 온 가족이 잠들면 나는 종종 텅 빈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이 충분히 강했던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단지 당신의 일시적인 선택이었을까?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가 며느리가 필요해서 당신이 결혼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나서 무서운 생각이 나를 항상 사로잡는다. 만약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나는 떠나야 할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기 위해 떠나고 더 이상 어머니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다시금 내 마음을 타고들었다. 저는 이 결혼에서 벗어나 외로움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요. 지난 5년 동안 내가 한 모든 노력과 희생이 헛수고가 될까봐 두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남든 떠나든 나는 영원히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가 될까 두렵다. 최근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다.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또 뭐가 있죠? 나를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일까?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침묵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 문제는 제가 제 운명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될 기회를 찾기 위해 5년의 여정에서 희망은 항상 밝은 빛이 아니라 때로는 밤에 반짝이는 작은 빛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은 희미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짜마자 말이죠. 공허함과 차가움을 남깁니다. 의사가 나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라고 조언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저는 약물 복용, 계란 투사, 그리고 고통스러운 정기 검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망적인 시선이나 태호의 어색한 응원은 더욱 부담스러웠다. 이번 한 번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실망이었다. 너무 실망해서 병원으로부터 약속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치료 주기에 실패한 후 심신이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색한 미소로 피곤함을 감추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문장만 말했다. 영원히 실패하면 언젠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지. 최선을 다했다고 외치고 싶고
저도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외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침묵만 했다. 내가 반항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변명도 그녀의 귀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혼자 누워있는 어두운 밤, 저는 종종 그 빛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만지려고 했던 희망의 빛이죠. 나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약간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만든 환상인지 궁금하다. 그 질문들은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놓아줄 수 없다. 희망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영원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정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단풍이 집마당을 뒤덮었을 때 저는 진료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쌀쌀했지만 의사가 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여전히 있다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빛이었다. 거의 집으로 달려갈 뻔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태호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은 거실에 시어머니만 앉아 있었다. 문밖에서 경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좀처럼 볼 수 없는 흥분을 자아냈다. 그녀는 선생님이 되고 착하고 이해심이 많다. 가족도 착하고 교육도 있어. 아니. 그녀는 갑자기 멈췄고 누군가가 들을까 봐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지 않아? 라고 이해하기 위해 모든 문장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녀가 말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녀가 누구죠?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흥분하셨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한 다음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길 수 없이 물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지만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원래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대답했다. 엄마는 이웃 여자와만 얘기했다. 시시콜콜한 얘기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심이 무거웠다. 그날 오후 부엌을 청소할 때 나는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걱정은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태호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고 마음속에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와 대면했을 때 나는 감히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디 가요? 집에 가서 밥 왜 안 먹어요? 태호는 얼굴을 숙이며 피했다. 일 때문에 바빠서. 회의가 조금 있어요. 그는 말할 때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고 그것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쥐어짜는 것처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당신이 나를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고 나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며칠 후 시장에 갔을 때 이웃들로부터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전부터 알고 있던 할머니가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말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소개팅에 데려갔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이 근처에서 교사로 일하는데 가정은 유복하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찾고 싶으신가 봐. 귀가 멍멍해요. 노파의 마른 가슴에 깊이 박힌 칼과 같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평을 거부하고 서둘러 떠났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종소리처럼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평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호는 나를 피하고 일에 몰두하거나 핑계를 대며 나갔다. 매일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있지만 우리를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진다. 나는 감히 묻지 않고 감히 직면할 수 없다. 나는 그 대답이 내가 참을 수 없는 진실이 될까 봐 두려웠다.
검사 후 내 안에서 막 타오르는 희망은 완전히 억눌려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조용히 떠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교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의 소문들은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수다를 좋아하는 몇몇 이웃들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임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것이 단지 무해한 농담일 뿐이고 사람들이 곧 잊어버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이상해지고 무섭게 변했다.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이 저주에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후손들이 자녀들의 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더 악의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하는 소위 잔해역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더 이상 토론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시장에 가거나 동네 구멍가게에 들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한다. 더 이상 예전처럼 친절한 시선이 아니라 조심, 걱정, 심지어 연민의 눈빛이다. 나는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안 낳아주는 며느리. 너무 불쌍하게 들리지 않는다. 시댁에서 맨날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 말은 내 마음의 바늘과 같다. 점점 더 이상 친구였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친한 이웃이 나에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다. 나도 놀러 가고 싶지만 소문이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저는 제가 집이라고 불러야 할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제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와도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정말 불운을 가져왔다. 그녀가 며느리가 된 날부터 잘된 일이 없었다. 나는 달미대 흙이 무너지는 느낌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저는 나가서 할머니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내 손은 꽉 쥐었고 손톱은 손바닥에 깊이 박혀 따끔따끔 아플 정도였다. 나는 거기 서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켜야 했다. 시어머니의 소문, 오명된 눈빛, 가혹한 말,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작은 희망을 짓밟은 무거운 돌과 같다. 나는 의학적 실패와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이지 않는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잘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만질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뭔가가 나를 가혹한 현실로 끌어당긴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남아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제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나는 탈출구가 없는 미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격은 시어머니, 소문,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세워졌다. 내 마음 중 일부는 여전히 싸우고 싶어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한다. 제가 태호의 사랑과 이 집안의 위치에 걸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무의미해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사랑, 인내, 그리고 희생이라는 제가 믿었던 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한산일까요? 나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빈정거림, 이웃의 수줍은 시선, 태호의 냉담함까지 마주한 지 5년이 지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사랑은 시어머니의 가혹함을 견디게 해줄 수 있지만 태호의 침묵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사랑은 아디적인 소문을 무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옆에 있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질 때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사이의 격차를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인 것 같다. 태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쳐다보지 않고 더 이상 손을 잡지 않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다. 가끔 나는 궁금하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약간의 동정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들은 내 마음에 계속 맴돌았고 나에게 평화로운 순간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저는 이대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답을 찾을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을 지키려 애쓰는데 지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방황하는 이 미로에 계속 갇혀 있을까? 의사가 그 결론을 내린 그날을 기억해요. 병원 창밖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제 마음속의 무거운 느낌과 섞이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거기에 앉아 의사의 한마디가 분명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녀의 자궁에 심각한 손상의 징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외상 후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희귀한 문제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나무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고, 트라우마, 젊은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찬바람이 얼굴에 퍼붓듯 했다. 고향에 비가 많이 오는 오후였다. 나는 밭에서 쌀자루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맨발은 진흙투성이의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세게 넘어져서 대가 길가의 돌 옆에 부딪혔다. 나는 심하게 아파서 즉시 일어날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작은 상처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었고 어머니는 기름만 바르고 며칠 쉬라고 하셨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20여 년 후 나는 그 무해해 보이는 사고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찰실에서 나올 때 저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 발자국 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모든 것이 흐릿한 것 같다. 나는 내 자신의 세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내 손을 응시했다. 방금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호한테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께도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무서워요. 나는 태호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두렵다. 그는 치료를 받는데 지쳤고 나는 그가 마지막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당신이 그 희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나와 계속 함께 가고 싶나요? 시어머니의 비난이 무서워요. 할머니에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가혹한 말들이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조용히 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침묵은 해반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우울한 고통과 같았고 제 마음의 깊은 구덩이 같았습니다. 점점 더 커져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자책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왜 나는 그날부터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내 주관성이 왜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했을까? 매일 밤 어둠 속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질문들은 끝이 없는 슬픈 음악처럼 반복된다. 소리를 지르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 아픔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만간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이 가져오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날 태호 책상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서류 뭉치가 서류 더미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궁금하지 않으려 했지만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즉시 투자 프로젝트 실패라는 눈길을 끌었다. 아래쪽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손이 떨렸고 인공수정 시술에 대비해 지난 2년도만 모아둔 돈만큼이나 큰 액수의 돈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종이의 숫자에 붙이고 머리를 비웠다. 그 돈 한 푼은 땀뿐만 아니라 지난 5년도만 싸운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이 결혼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프로젝트에 내걸렸습니다. 나는 무력감이 섞인 분노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앉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집은 어두컴컴했고 내가 앉아있는 책상에서는 불빛만 켜져 있었다. 태호가 들어왔을 때 피곤해 보였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서류 뭉치를 들고 그의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던졌고 내 목소리는 분노로 목이 메었다. 이 돈은 뭐에 쓰셨어요? 우리가 합의했던 수정비입니다. 태호는 눈을 피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는 들으려고 노력했다. 저는 단지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그런데 실패하다니. 그의 설명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씁쓸하고 씁쓸한 웃음소리였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요? 태호 씨?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내기 위해 아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돈을 몰래 가져갔을 때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태호는 변명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이 일을 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하면 수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나 누구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내 감정과 동의를 전혀 묻지 않았을 때 당신의 좋은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돈에 모든 믿음을 쏟았다. 단지 그것이 카드게임처럼 당신에게 던져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는 계속 자신의 결점을 옹호했고 나는 내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이기심만 보였다. 결국 그는 한 문장을 흘렸다. 혹시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엄마는 항상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고 내가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조용해요. 그의 말은 내 얼굴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았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도 이 가족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담을 저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압력을 공유하는 대신 그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믿음을 배신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희미한 탁자 불빛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충분히 몰아내지 못했다. 내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돈을 잃은 게 더 아픈 건지 태호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그의 말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은 내가 매일 얼마나 무력감과 죄책감과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눈에는 내가 당신이 억지로 떠맡아야 하는 짐에 불과합니까? 나는 우리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사랑이 우리를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실에서 그의 희미한 모습을 보았을 때 갑자기 깨달았다.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일의 절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이는 중대한 명절인 태호 할아버지의 기일에 일어난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에 들어갔고 첫 번째 유산을 한 후에도 여전히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물론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손실이다. 나는 침착하고 친척들에게 미소를 짓고 며느리로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리고 제단을 청소하고 음식을 차려주는 것을 도와드렸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가시라는 것을 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인 경자씨가 벌떡 일어섰다. 방 안의 분위기는 즉시 긴장되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차갑고 화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까지 지킬 줄 모른다. 당신 같은 며느리가 이 집안을 어떻게 지켜요? 그 말은 청천벽력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뚜렷이 울려 퍼졌다. 나는 놀라서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걸어와서 내 얼굴을 때렸다. 그 뺨은 나를 따끔따끔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좀 묻게고 싶은 것 같았고 결국 나는 그것을 유지했다.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다. 친척들의 눈빛은 불쌍하고 경멸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아서서 마치 내가 부끄러운 패배자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태호의 침묵이었다. 그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행동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조차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방금 한 말과 행동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더는 못 참겠어요. 수치심, 고통, 그리고 좌절감이 저를 짓눌렀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집을 뛰쳐나갔고 나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외투도 안 챙기고 우산도 안 챙겼지만 신경도 안 썼다. 달릴 때마다 그 집에서 판단해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무서운 침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비가 내 살갗에 스며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내가 희생하고 노력한 모든 것은 이제 손실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친척들은 나를 무시하며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호마저 등을 돌리는 쪽을 택했다. 나는 계속 간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눈물과 섞인 빗물이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마치 그 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희망, 끈기, 그리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마지막 사랑.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할 것이 또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오래전에 끝났고 나만 자네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지만 그 대답은 그 차가운 비 속에 영원히 숨어 있었다. 그날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희생하고 참고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단지 무시와 무감각의 대가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날입니다. 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자존심을 잃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많은 희생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사랑이 시어머니의 가혹함을 달래줄 수 있고 인내심이 나와 태호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날 저는 희생이 항상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차갑게 하고 자신을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희생들이 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깨진 결혼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나를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택한 그 남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어떻게 계속해야 할까요? 저는 상실의 그늘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 집의 그림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목소리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갈림길 앞에 섰다. 한쪽은 익숙한 길이다. 머무르고 계속 참고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길은 오래된 상처, 가혹한 말, 시들어 버린 꿈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쪽은 제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길입니다. 떠나서 제 자신을 찾고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빛을 찾은 곳일 수도 있다. 내가 걸어갈 만큼 용감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면 왜 제 자신을 다시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임신 6개월째였던 시절이 모처럼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작은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과 같고 고통받는 날들 사이에서는 드문 즐거움이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임신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행복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오랫동안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 그녀의 암시적인 말과 숨은 마른 집안의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임신을 해도 지킬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내 형수 같은 사람은 몇 번이고 지켜본 게 이상한 거야? 참으려고 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줄게. 그러나 긴장감은 빠르게 고조되었다. 시어머니는 말리는 대신 시누이에 동의하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목소리가 커졌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누이가 팔을 휘둘러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며 계단에서 곤두박질 쳤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나는 고통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랐을 때 배를 움켜쥘 수 있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기계음, 의사, 간호사 소리가 들렸다. 내 배는 아직 있지만 두려움은 끊임없이 잠식한다. 의사는 아기가 다행히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섞였다. 나는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희망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다. 그날 저녁 고요한 병원방에서 병무서리의 작은 수면 램프에서 약한 불빛이 태호의 피곤한 얼굴을 때렸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았고 그의 거친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다.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미안해.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했어야 했다. 못했어. 그의 말은 비록 부드럽지만 내 마음속 깊이 베인 칼과 같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들었는지 모른다. 매번 실패 후, 갈등 후, 또는 시어머니가 그의 앞에서 나를 꾸짖은 후, 그는 침묵만 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지난 모든 것처럼 항상 너무 늦게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를 보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그의 손이 약간 조이는 것을 느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 말은 단안의 분위기를 멈추게 했다. 내 심장은 멎는 것 같았고 그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울려 고통스러운 공간을 만들었다. 처방을 시작할 때입니다. 엄마가 강요했어. 할머니는 내가 임신을 할 수 없다면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서명했지만 감히 너에게 주지 못했다.
쓰러질까 봐 겁이 나서.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대신 고통, 그리고 좌절감이 나를 밧줄처럼 얽어매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태호는 이미 나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어깨를 떨었다. 그는 매우 모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부는 널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내가 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나는 그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말은 나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침몰시켰다. 한편으로는 깊이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이 결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과 믿음을 쏟는 동안 어떻게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한편 나는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회스럽다는 것도 느꼈다. 태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저는 태호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내가 잃은 것을 보상하기에 충분할까요? 내 청춘의 세월, 희망과 좌절의 시간, 내가 겪었던 고통과 나 자신의 상실? 모르겠어요. 그날 밤 태호가 떠난 후 나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나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생각한다. 그 작은 영혼이 내 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저는 또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신뢰가 너무 많이 깨진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 자신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깨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악몽은 내가 통합하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미자 양의 고백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제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울 수 없는 판결처럼 내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나는 무거운 다리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걸어갔다. 모든 발걸음은 고통과 무능으로 짓누르는 것 같았다. 경자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작은 영혼을 파괴하고 싶을 정도로 무자비할 수 있을까? 집에 오니 소파에 앉아있던 경자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옅은 노란색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그녀를 더욱 차갑고 멀어 보이게 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더 이상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엄마, 설명이 필요해요. 엄마가 미자 선생님한테 내 음식에 담배 넣으라고 강요한 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놀랐지만 즉시 표정이 평온해졌다. 그녀가 너에게 말했니? 반역자. 그녀의 대답, 너무 쉬운 승인이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엄마. 뭐 때문에 그래? 엄마는 이 아이를 망치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내 아이일 뿐만 아니라 내 조카이기도 해? 경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나를 마주했고 그녀의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다. 엄마는 이 아이가 가족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내려간 것을 보지 않았니? 계속하게 놔둘 순 없어. 저는 화가 나서 떨려요. 엄마는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어. 제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했고, 어머니 자신이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그 아이를 파괴하고 싶었을까요? 엄마는 아직 사람이니 나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에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는 대신 그저 웃기만 했다. 이 가족에 대해 뭘 알아요? 당신이 임신했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없었다면 나는 이 집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태호의 간섭. 우리의 대결은 태호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된다. 그는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의 눈물을 글썽였고
경자 할머니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나를 볼 때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돌아섰고 목소리가 사라졌다. 우리 엄마가 미자 선생님한테 내 음식에 약을 넣으라고 강요했어. 태호야. 뱃속의 아기를 망치는 약,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태호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경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후회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엄마가 이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태호를 바라보며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를 보호해 줄 목소리를 내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는 그냥 거기 서서 손을 꼭 잡고 진실을 마주할 수 없는 것처럼 시선을 잃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엄마 조카예요. 엄마 이해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경자 할머니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태호, 이해가 안 돼요. 때때로 사람들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배에 얹고 있었어요. 아기가 나날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기의 할머니가 직접 아이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태호가 방에 들어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더 이상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듣고 싶지 않았다. 태호 씨,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아이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평화를 찾기 위해 내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자 할머니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고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방에서 이걸 찾았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나를 보고 순간적으로 눈빛이 변했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엄마, 물건을 뒤지면 안 돼. 지금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엄마. 너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내가 읽은 것이 맞니? 태호 친엄마 아니야. 나는 내 목소리를 억제할 수 없었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날을 팔에 안고 있는 태호가 내 옆으로 다가온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그는 목이 메어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처음으로 수년간 해온 부담감에 지친 사람처럼 보였다. 맞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는 나를 친자식처럼 돌보고 키웠다. 그리고 이 가족은 여전히 엄마의 가족입니다. 태호는 몸을 움츠리며 옆에 의자를 꽉 조였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이런 얘기를 숨겼어요?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그들은 엄마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엄마가 이 가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엄마는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거기 앉아서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이 비밀은 그녀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가족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집착, 그녀가 내게 강요한 간인함과 가혹함, 그리고 그녀가 했던 무자비한 결정들이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제거되고 이 가족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앞몸을 꿨던 할머니를 바라보니 지금은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슬픔만 보인다. 엄마가 한 모든 일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아요? 엄마는 단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 모두에게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그 명예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나는 그녀가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고 마치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와 경자 할머니를 무거운 분위기로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할머니를 보면 예전처럼 원망스럽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갇힌 한 여성만 봤다.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도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던 두려움과 편견의 희생자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은하를 품에 안았는데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저는 슬픔이나 분노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가족이 겪은 모든 일들, 모든 상처, 손실은 비밀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은하는 제 소나기에서 몸을 움츠리고 저는 은하가 그런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태호에게 했던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주겠다. 은하는 봄날 아침 병원 창문으로 첫 햇살이 비치는 날에 태어났다. 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고통과 위험한 출산을 경험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과 모든 희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은하는 저의 작은 기적, 태호의 기적, 그리고 인정하긴 싫지만 이 가족 전체입니다. 모든 풍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장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어머니인 경자 할머니는 처음 보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손자를 쳐다보셨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가 한때 가졌던 자존심과 상처 사이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하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침묵과 고통 속에서 자라게 키워주신 할머니, 이제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보내주시네요. 사랑하는 내 딸. 엄마가 겪었던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버림받았다. 그 고통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도 죽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전통적인 압력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은하는 엄마처럼 캐캐묵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 글은 나를 울게 만들었다. 저는 어머니가 받는 전통적인 압력이 그녀만의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대에 걸쳐 퍼져나갔고 제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하에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태호, 은하의 출생 이후 달라진 것 같다. 그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온화함으로 나와 그녀를 돌보았다. 하지만 은하는 잠든 어느 날 밤 내 옆에 앉아 말문이 막히는 감정에 눈빛을 보냈다. 영실 씨,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잠자코 기다렸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너를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을 때 그는 정말 고려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곤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틀렸어. 영원히 나를 괴롭힐 거야. 그의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아마도 지금 나는 그가 받은 압박감과 그가 결코 인정하지 않은 상처를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다. 나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싸우지 못하게 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겁도 나고 화도 났던 경자 할머니는 결국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와 태호를 거실로 불렀고 그녀의 눈빛은 엄숙했지만 더 이상 흔한 냉정함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다. 하지만 저는 은하가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 전 재산을 그녀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저랑 태호 둘 다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녀가 속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요. 그러나 그 결점은 친척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은하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자 할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결정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동의할 필요가 없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은하의 등장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완벽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대신 저는 딸의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태호와 저는 아직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균열이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자 할머니는 변했지만 과거의 유령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하의 모든 것을 남겨둔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 그녀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진난만한 미소와 맑은 눈빛을 가진 은하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믿는 유일한 이유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상실과 고통을 겪은 후에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